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 꼰대 할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도 제대로 못하겠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세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퇴직 교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존경받아왔는데 제 며느리에게는 그냥 꼰대일 뿐이었던 거죠. 우선 제 상황부터 설명드릴게요. 남편은 5년 전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저는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들 태민이네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태민이는 45살로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며느리 지혜는 41살로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보물 같은 손녀 서현이가 9살로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가족들 아침을 준비하고 서연이 등교시키고 집안일하고 또 서연이 하교하면 숙제도 봐주고 놀아주기도 했어요. 지혜가 재택근무를 한다고 해서 최대한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고 가끔은 서연이를 데리고 나가서 지혜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도 했죠. 3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저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손녀 서연이도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고 지혜에게도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 아들에게 예쁜 딸을 낳아줬고 저에게 손녀를 선물해 줬으니까요.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지혜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진심으로 들렸거든요. 제가 해준 음식을 맛있다고 잘 먹어주고 가끔은 어머님 고생 많으세요 라며 어깨도 주물러주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한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을 걸면 대답을 건성으로 하거나 제 의견을 무시하는 일들이 잦아졌거든요. 특히 서연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수학 문제를 어려워해서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지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요즘 수학은 예전과 달라요. 어머님이 가르치시면 서연이만 더 헷갈려 해요. 학원에서 배운 대로 하게 두세요. 물론 지혜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요즘 교육 방식이 제가 교사로 있을 때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때 지혜의 목소리에는 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차가운 기운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가 된 건 아닐까? 젊은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달이었어요. 바로 그 끔찍한 화요일 오후였죠. 그날은 서연이가 학교에서 과학 숙제를 가져왔는데 태양계에 대한 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지혜는 급한 디자인 작업이 있다며 방에 들어가 버렸고 태민이는 아직 퇴근 전이어서 저와 서연이만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30년 교직 경험을 살려서 서연이와 함께 포스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도화지에 태양계 행성들을 그리고 각 행성의 특징들을 적어 넣으면서 서연이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할머니, 정말 재미있어요. 할머니는 뭐든지 다 알아요.
서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역시 가르치는 일은 제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포스터도 정말 예쁘게 완성됐고 서연이도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지혜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거의 소리를 지르는 수준이었어요.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 꼰대 할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도 제대로 못하겠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꼰대 할매? 설마 저를 말하는 건가요? 응, 맞아. 서연이 숙제도 자기 마음대로 시켜버리고 내가 학원에서 배운 대로 하라고 했는데도 자기 방식대로 가르치려고 해. 정말 고집불통이야. 지혜가 계속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요즘 애들 숙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면서 옛날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냥 요양원이라도 보내고 싶을 정도야. 요양원?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고? 아니야, 아직은 그럴 수 없어. 집안일이라도 해주니까. 그냥 참고 지내야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집안일 해주는 도구 정도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이가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지혜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포스터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지는 걸 봤어요. 어머님, 서연이 숙제 도와주셨어요? 응, 태양계 포스터 만드는 거 도와줬어. 지혜가 포스터를 자세히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이거 너무 어렵게 하신 것 같아요. 서연이는 아직 3학년인데 이 정도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행성 이름이랑 순서만 알면 되는 거였는데. 저는 당황했어요. 그래도 아이가 궁금해해서. 어머님께서 너무 교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교육과정은 단계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는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께 다시 물어봐.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건 너무 어려운 거야. 서연이가 실망한 표정을 짓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는 그렇게 재미있어 했는데.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꼰대 할매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는 말도요. 저는 30년 동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덕분에 공부의 재미를 알았다고 고마워했거든요. 그런 제가 제 며느리에게는 그냥 꼰대일 뿐이었다니. 더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저를 진심으로 고마워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가 하는 거였어요. 그동안의 친절한 말들, 감사 인사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족들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지혜가 어머님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할 때도 그 말이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태민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지혜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저 며느리의 작은 변화들을 젊은 사람이니까 하고 넘겼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아침에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 지혜가 보이는 미묘한 표정들. 제가 말을 걸 때 돌아오는 건성건성한 대답들. 그리고 제가 서연이를 돌보는 방식에 대해 은근히 간섭하는 모습들까지. 어머님, 서연이한테 과자는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요즘 애들 비만 되기 쉽거든요. 어머님, 서연이 옷 너무 두껍게 입히시는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체온이 높아서 더워해요. 예전 같으면 그래, 젊은 엄마가 더 잘 알겠지 하고 넘겼을 텐데,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저를 무시하고 무능한 늙은이 취급하는 말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며칠 후 지혜가 또 다른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들었을 때였어요. 응, 꼰대 할매가 또 서연이 간섭하려고 해. 정말 답답해 죽겠어. 자기가 교사 출신이라고 뭐든지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지혜가 정말로 저를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태민이가 회사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지혜는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면서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나갔어요. 어머님, 서연이 좀 봐주세요.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요. 저는 혼자 서연이와 집에 남았어요. 점심때가 되자 서연이가 할머니 배고파요라고 하더군요. 저는 냉장고를 열어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서연이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데 김치를 꺼내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김치와 국물이 바닥에 쫙 퍼졌어요. 아이고 어쩌나 싶어서 서둘러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지혜가 돌아온 거예요. 뭔가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어머님 뭐 하세요? 아, 김치통을 떨어뜨렸어. 미안해. 그 순간 지혜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는 걸 봤어요. 짜증이 확 올라오는 표정이었어요. 에휴 어머님 조심히 좀 하시죠. 청소하기 얼마나 힘든데. 그리고는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어요. 정말 나이 들면 이것도 못하나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평생 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단순한 실수 하나로 이런 대우를 받는다니. 더 화가 난 건 서연이가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였어요. 손녀는 할머니가 엄마에게 핀잔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날 밤 지혜는 태민이에게 그 일을 얘기했어요.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목소리가 다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이 요즘 너무 실수가 많아지시는 것 같아. 오늘도 김치통 떨어뜨리시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치매라니.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그래도 좀 걱정돼. 서연이랑만 있을 때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를 꼰대 할매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치매 환자 취급까지 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요. 72년을 살면서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30년 동안 교직에 몸담으면서 저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고에 익숙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만 행동하지 않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오늘부터 저의 반격이 시작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 주 월요일 저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3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체계적인 성격이 몸에 밴 저는 감정적으로만 행동할 수 없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나가고 서연이가 학교에 간 뒤 저는 제 방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은행 통장들, 적금 증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파트 등기부등본까지. 차근차근 계산해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돈이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퇴직금과 보험금, 그리고 제가 30년 교직 생활 동안 모은 적금까지 합치면 1억이 넘었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2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총 3억 정도 되는 거였죠. 아, 그래서 지혜가 참고 있었구나.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죽으면 모든 게 아들에게, 결국 며느리에게도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날 오후 저는 동네 은행에 갔어요. 평소 알고 지내던 창구 직원에게 말했어요. 제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보안을 강화해 주세요. 선생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창구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이 은행에 30년 넘게 다니면서 성실한 교사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고 싶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지혜가 또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응, 맞아. 꼰대 할매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야. 어제도 서연이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려고 하더라고. 내가 말려도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해. 저는 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요양원? 아직은 그래도 집안일이라도 해주니까. 하지만 정말 답답할 때가 많아. 특히 서연이 교육 문제에서 자꾸 간섭하려고 해서.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재산 때문에라도 참고 있는 거야. 집이 2억은 되고 적금도 꽤 있을걸? 나중에 다 우리 거 될 텐데 지금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역시 제 재산 때문에 참고 있었던 거였구나. 그래, 맞아. 조금만 더 참자. 어차피 나이가 나이인데 얼마나 더 살겠어? 얼마나 더 살겠냐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지혜가 또 한 번 저를 자극했어요.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어제도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셨고.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가스불을 안 껐다고? 태민이가 반박했지만 지혜는 계속했어요. 당신은 모르잖아요. 낮에 집에 없으니까. 저는 항상 확인해야 해서 스트레스가.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놨어요. 지혜야. 내 어머님. 너는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혜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정직하게 말해봐. 저는 어머님을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고 거짓말 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인터넷으로 강릉 지역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30년 교직 생활 동안 컴퓨터 활용 능력은 웬만한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익혔거든요. 강릉은 제가 젊었을 때 신혼여행을 갔던 곳이기도 하고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어요. 작은 아파트들을 검색해 보니 1억 정도면 깔끔한 곳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강릉에 시립도서관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퇴직 후에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태양계 포스터가 제일 잘 만들어졌다고. 서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도와준 그 포스터 때문이었죠. 정말? 우리 서연이가 최고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역시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교육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혜가 나타났어요. 서연아, 뭘 칭찬받았다고? 엄마, 할머니가 도와주신 태양계 포스터요. 선생님이 제일 잘 만들어졌다고 하셨어요.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래? 잘했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지혜가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제가 서연이에게 인정받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지혜의 전화 통화를 들었어요. 아, 진짜 짜증나. 꼰대 할매가 서연이 숙제 도와줘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고 서연이가 좋아하는 거야. 이러면 서연이가 할머니한테 더 의존하게 되잖아. 그게 뭐 어때서? 손녀가 할머니 좋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전화 저편에서 들리는 친구 목소리였어요. 아니야. 서연이가 할머니한테 너무 의존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할머니가 서연이한테 인정받는 게 별로 기분 좋지 않아. 왜? 나는 서연이 엄마잖아. 그런데 할머니가 더 인정받으면 내 입지가 약해지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손녀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조차 경쟁 상대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실제로 강릉 지역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강릉 지역의 작은 아파트 매물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조건을 원하시나요? 1억 정도 예산으로 1룸 정도면 되고요. 바다가 보이면 더 좋겠어요. 아, 그 정도 조건이면 괜찮은 매물들이 있어요.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네, 이번 주말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 주 토요일 저는 지혜에게 강릉에 다녀올 거라고 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강릉에는 왜요? 옛날 생각도 나고 바다도 보고 싶어서.
혼자 가세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지혜가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괜찮아. 당일치기로 다녀올 거야. 강릉에 도착해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여러 매물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어요. 이 집은 어떠세요? 좋네요. 조용하고 바다도 보이고.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9천만 원이에요. 금매 물건이라 좀 저렴하게 나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물론 아직 인천 집을 팔지 않았지만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이사 오실 거예요? 네, 확실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72년을 살아온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서현이와 헤어져도 괜찮을까? 하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떠나는 게 맞다는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지혜가 물어봤어요. 어머님, 강릉 어떠셨어요? 좋더라. 정말 좋았어. 그래요? 뭐가 그렇게 좋으셨는데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고 살기에 정말 좋은 곳 같더라. 지혜가 순간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제가 강릉에 이사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그날 밤 또 지혜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 오늘 강릉에 다녀오셨는데 자꾸 거기서 살고 싶다고 하시는 거야. 혹시 정말로 이사갈 생각이신 건 아닐까?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너도 편해지고. 아니야. 그렇게 되면 집 문제가 생기잖아. 이 집이 시어머니 명의인데 시어머니가 나가시면서 집까지 가져가시면 우리는 어떡해? 역시나 집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시어머니 집인데. 아니야.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시어머니가 혼자 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으시잖아.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지혜가 제 이사를 막으려고 할 거라는 것을요. 제 재산 때문에 말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인천 지역 부동산에 가서 우리 집 시세를 알아봤어요. 사장님, 우리 아파트 지금 시세가 어떻게 돼요? 아, 선생님 댁이요? 그 단지는 요즘 많이 올랐어요. 2억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만약에 급하게 팔아야 한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사장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급하게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가격만 적당히 맞추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하죠. 요즘 그 단지 많이 찼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중에 지혜가 또 한 번 저를 자극했어요.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지신 것 같아요. 어제도 현관문 잠그는 걸 깜빡하셨고.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현관문을 안 잠갔다고? 태민이가 반박했지만 지혜는 계속했어요. 당신은 모르잖아요. 저는 항상 확인해야 해서.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탁 내려놨어요. 지혜야. 네, 어머님. 너는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지혜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저는 어머님을 정말 그만해. 저는 차분하게 손을 들어 지혜의 말을 멈췄어요. 거짓말은 그만하자.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말이야. 그 순간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태민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태민아, 내 아내는 나를 꼰대 할매라고 부르고 있었어. 뭐라고요? 태민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혜를 바라봤어요. 지혜야, 이게 정말이야? 지혜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하려 했어요. 그게 아니라 친구들이 농담으로. 농담?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래, 농담이었구나.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희생한 게 다 농담거리였나 보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왔어요. 그리고 태민아, 지혜야. 너희에게 알려줄 게 하나 더 있어. 두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날 거야. 강릉으로 이사 갈 거고 너희와는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을 거야.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야. 지혜가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겠어요. 제발. 지혜야, 늦었어. 너는 이미 나를 꼰대 할매라고 불렀잖아.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고도 했고. 지혜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제가 그 말까지 들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건 정말 화가 나서 한 말이에요.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화를 낼 일이 뭐가 있었니? 내가 너희한테 뭘 잘못했니? 지혜가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지만 저는 마음이 편했어요. 드디어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놨으니까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된 거였어요. 그 다음 며칠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지옥을 경험하는 건 저가 아니라 그들이었어요. 지혜는 매일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빌었어요. 어머님,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 효부가 될게요. 꼰대 할매라고 한 것도 정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지혜야, 이미 늦었어. 너는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고도 했잖아. 그게 내 진심이었던 거야. 태민이도 회사에서 일찍 들어와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생각해서라도. 서연이는 너희가 알아서 키워야지. 나는 이제 할머니 역할도 그만둘 거야.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서연이었어요. 아이는 왜 갑자기 어른들이 이상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서연이가 제 치마를 붙잡고 울 때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서연아, 할머니는 잠깐 멀리 가야 해. 엄마, 아빠랑 잘 지내야 해.
그동안 저는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집을 정식으로 매물로 내놓는 것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김 사장님께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 집 팔고 싶어요. 네, 선생님. 갑자기 왜요? 혹시 아드님은 아세요? 아들은 모르고요. 그리고 모르게 해주세요. 가능한 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김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생님, 집이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제 단독 명의예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뒀거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가족들이 모르신다면 사장님, 제가 정신이 온전할 때 내린 결정이에요. 부탁드려요. 결국 김 사장님은 매물로 내놓기로 했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 가격을 책정해서 빨리 팔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지혜가 제 표정을 살피더군요. 어머님,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병원에 갔다 왔어. 병원이요? 어디 아프신가요? 정기검진 받으러 갔어. 강릉에서도 병원을 찾아야 하니까 의료진에게 물어봤지.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정말로 강릉 이사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날 밤 지혜와 태민이가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다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이 정말로 이사 가실 것 같아. 오늘도 강릉 이야기만 하시고. 그럼 어쩔 수 없지. 엄마가 가시겠다는데. 당신은 정말 몰라. 어머님이 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 집이 어머님 명의인데 어머님이 팔아버리시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 설마 우리 엄마가 집까지 팔겠어? 모르겠어. 어머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씁쓸했어요. 역시 지혜는 집 걱정만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김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벌써 관심 있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조건도 괜찮고 현금 거래를 원하신다니까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아요. 정말요? 이렇게 빨리요? 네, 그 단지가 워낙 인기가 좋아서요. 드디어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가족들에게 중대한 발표를 했어요. 태민아, 지혜야, 그리고 서연아. 할머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모였어. 모두가 거실에 모였을 때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집을 팔기로 했어. 네? 태민이와 지혜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고 벌써 사겠다는 분이 나타났어. 다음 주에 계약 예정이야. 태민이가 급히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엄마, 갑자기 뭔 소리예요? 저희와 상의도 없이. 상의? 왜 너희와 상의를 해야 하지? 이 집은 내 명의야. 내 돈으로 산 집이고. 지혜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디서 살라고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야. 태민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설마 정말로 집을 파시려는 건 아니죠? 이미 팔기로 했어. 계약금도 받았고. 그 순간 지혜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제발 집만은.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너는 이미 나를 꼰대 할매라고 불렀잖아. 서연이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우리 집 왜 팔아요? 저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그 순간이 가장 마음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서연이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아, 할머니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 거야. 너는 엄마 아빠랑 새로운 집에서 살면 돼. 그날 밤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지혜는 계속 울면서 빌었고 태민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이가 회사에 가기 전에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하룻밤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을 몰라줘서 죄송해요. 태민아, 이제 늦었어. 엄마, 그럼 집은 팔아도 좋으니까 저희랑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강릉에 가서도 함께 살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는 혼자 살 거야. 왜요? 왜 굳이 혼자? 태민아,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태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정말로 계약이 성사됐어요. 집값은 1억 8천만 원에 팔렸어요. 시세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빨리 정리하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지혜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어머님,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응, 이미 계약했어. 그럼 저희는 정말 어떻게 살아요? 지혜야, 너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고 태민이는 대기업 과장이잖아. 둘이 벌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전세금도 없고 갑자기 집을 구하려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때 태민이가 마지막으로 감정에 호소해 봤어요. 엄마, 그래도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혈육이잖아요. 혈육? 저는 태민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혈육이면 왜 내 아내가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걸 몰랐니?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했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럼 더 한심해. 한 집에 살면서 내 아내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잖아. 태민이가 할 말이 없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강릉에 있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그 집 계약 진행하겠어요. 아, 선생님.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말에 가서 계약하겠어요. 마침내 모든 것이 결정됐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 주 내내 저는 이사 준비를 했어요. 72년 동안 모아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서연이와 관련된 물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서연이가 어릴 때 저와 함께 찍은 사진들, 제가 사준 책들, 함께 만든 만들기 작품들. 이 모든 추억들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지혜는 마지막까지 저를 붙잡으려 했어요. 어머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지혜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너는 그 기회를 버렸고. 그럼 서연이는 어떡해요? 할머니 없으면 서연이가 얼마나 슬퍼할지.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서연이는 너희가 잘 키워야지. 그게 부모의 역할이야. 드디어 이사 날이 왔어요. 저는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서 강릉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떠나는 날 아침 서연이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할머니 정말 가는 거예요? 언제 다시 와요? 서연아, 할머니는 이제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 거야. 서연이도 나중에 크면 할머니 보러 와. 싫어요. 지금 당장 보고 싶은데. 서연이를 떼어내는 태민이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마음을 안 바꾸시는 거예요? 응, 이제 안녕.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택시에 올랐어요. 72년 동안 살았던 집 그리고 가족들과 작별하는 순간이었어요. 택시가 출발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봤어요. 태민이와 지혜 그리고 서연이가 현관 앞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 정말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으니까요. 기차를 타고 강릉으로 가는 동안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어요. 우선 새 집에 정착하고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신청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인사하고.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였거든요. 강릉역에 도착했을 때 바다 냄새가 났어요. 새로운 시작의 냄새 같았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마중 나와 주셨어요. 선생님, 강릉에 오신 걸 환영해요. 새로운 인생 시작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새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이제 아무도 저를 꼰대 할매라고 부르지 않는 곳에서 살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바다 소리를 들으며 잠들 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말이에요. 강릉에 도착한 첫 주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72년을 살아온 곳을 떠나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혼자 살기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누군가의 아침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보며 말을 조심할 필요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꼰대 할매라고 불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자유였어요. 새 집에서 보낸 첫 번째 아침, 저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30년 교직 생활 동안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깨어났는데 이제는 파도 소리에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적적했어요. 말 상대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뭘 하든 상관없구나 하는 자유로움이 더 컸어요. 첫 번째 외출은 근처 슈퍼마켓이었어요. 생필품을 사러 갔는데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인천에서 왔어요. 인천에서 강릉까지 이사 오시다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봐요. 네, 바다를 보며 살고 싶어서요. 좋으시겠어요. 우리 동네 바다 정말 예뻐요.
특히 일출이 장관이에요. 사장님의 친근한 말투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바닷가 산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동네 분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됐어요. 어머니 새로 오신 분이죠? 매일 보니까 반갑네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셨어요. 네, 이번에 이사 왔어요. 저는 김미자라고 해요. 여기서 30년 넘게 살았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고맙습니다. 이영숙이라고 해요. 그렇게 미자 씨와 인연이 시작됐어요. 미자 씨는 정말 친절하셔서 강릉 곳곳을 안내해 주셨어요. 영숙 씨, 오늘은 전통시장 구경 갈까요? 싱싱한 해산물도 많고 인심도 좋아요. 미자 씨와 함께 간 중앙시장은 정말 활기찼어요. 상인분들도 정이 많으셔서 처음 보는 저에게도 친절하게 대해 주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이 명태 정말 좋아요. 하나 드셔보세요. 어머니, 여기 김치 진짜 맛있어요. 조금 드려볼까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인천에서는 이웃과 이런 교류가 거의 없었거든요. 미자 씨의 소개로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비슷한 나이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만나니까 금방 친해졌어요. 영숙 씨는 선생님 출신이시라니까 말씀도 차분하시고 좋네요. 서울 쪽에서 오셨다니까 세련되셔 보여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꼰대 할매라고 불렸던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갔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와는 특히 마음이 맞았어요. 순자 할머니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영숙 씨, 정말 용기가 대단해요. 나는 아직도 참고 살고 있는데. 순자 언니,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여기 와보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요. 그래요? 나도 언젠가는. 순자 할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게 됐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도서관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강릉시립도서관에 갔는데 직원분이 제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혹시 독서 모임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슷한 연배 분들이 모여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는 모임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 출신이시라니까 오히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시작된 독서 모임은 제 강릉 생활의 가장 큰 기쁨이 됐어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모이는데 처음에는 5명이었어요. 김순애 할머니, 박영자 할머니, 이정남 할아버지, 최성우 할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영숙 씨, 어떤 책을 좋아하세요? 저는 소설을 좋아해요. 특히 우리나라 작가들 작품을요. 그럼 이번 주에는 박완서 선생 책 읽어볼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30년 교직 경험이 있다 보니까 책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 것도 자연스러웠어요. 영숙 씨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잘 돼요. 역시 선생님은 달라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며느리에게는 꼰대 취급받았던 제 경험이 여기서는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독서 모임이 입소문을 타면서 참가자도 점점 늘어났어요.
한 달 후에는 10명이 넘었고 도서관에서도 정식 프로그램으로 등록해 주셨어요. 영숙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어르신들이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사서님이 감사 인사를 하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독서 모임에서 만난 분들과는 책을 읽는 것 외에도 여러 활동을 함께 했어요. 가끔은 바닷가에 소풍을 가기도 하고 누군가 생일이면 조촐한 파티도 열었어요. 특히 정남 할아버지는 정말 재미있는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 선원 생활을 하셨다고 하는데 바다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해주세요. 영숙 선생, 내일 날씨 좋으면 좋은 바다 구경 시켜드릴까요? 정말요? 좋아요. 그렇게 정남 할아버지와 함께 강릉 곳곳의 아름다운 바다를 구경했어요. 사근진 해변, 경포대, 안목해변. 혼자서는 가기 어려웠을 곳들을 함께 다니며 진짜 강릉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영숙 선생, 여기 오길 정말 잘했네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남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저도 그걸 느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밝아진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계절이 바뀌면서 강릉의 다양한 매력을 느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바다에서 발을 담그고 놀기도 하고 가을에는 단풍 구경을 다니기도 했어요. 영숙 언니, 오늘은 설악산 구경 갈까요? 미자 씨가 제안하면 함께 나들이를 다녔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짧은 여행이지만 정말 즐거웠어요. 동네 상인분들도 이제는 저를 가족처럼 대해 주셨어요. 선생님, 오늘은 뭐 드실까요? 이 고등어 진짜 싱싱해요. 선생님, 김장철인데 배추 좀 골라드릴까요? 이런 자연스러운 관심과 배려가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특히 슈퍼마켓 사장님 부부는 거의 가족 같았어요. 가끔 제가 며칠 안 보이면 안부를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선생님, 요즘 안 보이길래 걱정했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집에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감기약 있어요? 없으면 제가 사다 드릴게요. 이런 따뜻한 관심이 정말 고마웠어요. 겨울이 되자 강릉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눈 내린 바다가 정말 장관이었어요. 매일 아침 바닷가 산책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 사진들을 독서 모임 친구들과 나누기도 했어요. 와, 영숙 선생님이 찍은 사진 정말 예뻐요. 선생님, 사진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칭찬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인천에서는 이런 작은 취미조차 눈치가 보였는데 여기서는 모든 게 자유로웠어요. 독서 모임을 통해 새로운 분들도 계속 만나게 됐어요. 최근에는 70대 후반의 할머니가 새로 참여하셨는데 그분도 가족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선생님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것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어요.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영숙 씨, 나도 용기를 내보려고 해. 아들한테 따로 살고 싶다고 말해볼까 해. 정말요? 순자 언니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영숙 씨 보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 나도 존중받으며 살고 싶어.
그런 순자 할머니를 보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그렇게 강릉에서 1년이 지났어요. 계절이 한 바퀴 돌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하루를 감사하며 마무리하는 이런 일상이 정말 소중했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저를 꼰대 할매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저를 영숙 선생님 또는 영숙 언니라고 불러주었거든요. 어느 날 미자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영숙 씨 정말 잘 오셨어요. 우리 동네가 영숙 씨 덕분에 더 활기차졌어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진짜 가족 같잖아요. 혈연 가족보다 더 따뜻하고. 정말 그랬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짜 가족 같은 관계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강릉에 온 지 1년이 됐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 것 같다.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새롭다. 꼰대 할매라고 불렸던 그 시간이 오히려 저에게는 선물이 되었다. 그 덕분에 진짜 저 자신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밤이 이렇게 평온할 줄 몰랐어요. 72세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 강릉에서 1년이 지나자 저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쯤 자연스럽게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네. 혼자 중얼거리며 커피를 내리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누구를 위해 서둘러 아침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온전한 제 시간이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도 일상의 큰 즐거움이었어요. 간단한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김으로 만든 김밥 한 줄이면 충분했어요. 영숙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매일 아침 바닷가 산책에서 만나는 정남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할아버지도 벌써 나오셨네요. 오늘 바다가 유난히 예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날은 더 멀리 걸어볼까요? 그렇게 정남 할아버지와 함께 하는 아침 산책은 제 하루의 활력소가 됐어요. 바다를 보며 걷는 1시간 동안 우리는 별의별 이야기를 다 나눴어요. 선생님, 어제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 어떠셨어요?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이야기해야죠. 독서 모임은 이제 제 일주일의 가장 큰 기대거리가 됐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도서관 작은 회의실에서 만나는 우리 독서 모임 식구들과 보내는 시간은 정말 소중했어요. 영숙 선생님 오셨네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책 이야기를 나눌까요? 순이 할머니, 영자 할머니, 성우 할아버지.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분들이었어요. 오늘은 박완서 선생님의 남옥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들 어떻게 읽으셨어요? 제가 물어보면 모두들 열심히 본인만의 감상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주인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전쟁 때문에 가족을 잃고. 저는 그 시대 여성들의 삶이 와닿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세대 이야기 같아서.
30년 교직 경험 덕분에 책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해드릴 수 있었고 다들 그걸 좋아해 주셨어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책이 더 재미있어져요. 역시 선생님은 다르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에게는 꼰대 취급받았던 제 지식과 경험이 여기서는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었거든요. 독서 모임이 끝나면 보통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영숙 언니 오늘 시장에 생선이 좋던데 같이 볼까요? 좋아요, 순이 언니. 저도 고등어 사려고 했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들이 저에게는 모든 것이었어요. 시장에서도 이제 저는 완전한 단골이 됐어요. 선생님, 오늘은 뭐 드실까요? 이갈치 정말 좋아요. 사장님, 김장용 배추는 언제 들어와요? 다음 주에 들어올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은 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인천에서는 마트에서 장을 봤는데 이런 인간적인 교류는 없었거든요.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저에게 큰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영숙 언니, 나도 용기 냈어. 아들한테 따로 살고 싶다고 했어. 정말요? 순자 언니 대단해요. 언니 덕분이야. 언니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내가 워낙 확실하게 말하니까 이해해 주더라고. 다음 달에 여기 근처로 이사 올 거야.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한편 인천에서는 가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동생을 통해 들은 이야기로는 태민이가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어요. 언니, 태민이가 자꾸 연락처 물어봐. 어떡하지? 그냥 모른다고 해. 내가 연락하고 싶을 때 내가 할 거야. 그래도 언니, 서연이는 어떡해? 그 애가 제일 무죄잖아. 동생의 말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서연이는 아빠가 잘 키워야지. 그게 부모의 역할이야.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어요. 서연이가 보낸 편지였어요.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서현이에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어요. 엄마가 할머니 주소 알려줬어요. 할머니가 바다에서 행복하게 지낸다고 들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머니, 저 많이 컸어요. 이제 4학년이에요. 할머니 사랑해요. 서현이가.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저는 서현이에게 바로 답장을 썼어요. 우리 서현이에게. 할머니도 서현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 할머니는 지금 바다가 보이는 예쁜 곳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서현이 생각을 해. 서현이도 항상 당당하고 씩씩하게 자신을 사랑하며 살렴. 할머니가 항상 서현이를 응원하고 있어. 할머니가 찍은 바다 사진도 함께 보내니까 예쁘게 봐줘. 할머니가. 제가 강릉에서 찍은 바다 사진들도 함께 보냈어요. 일출 사진, 갈매기들이 나는 모습, 눈 내린 바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들을 골라서 보냈어요.
며칠 후 서연이에게서 또 편지가 왔어요. 할머니 사진 정말 예뻐요. 할머니가 사는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저도 나중에 크면 꼭 할머니 보러 갈게요.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게요. 그 편지를 보면서 저는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젠가 서연이가 크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았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강릉의 벚꽃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독서 모임 친구들과 함께 벚꽃 구경을 하러 경포대에 갔어요. 와, 정말 예쁘다. 영숙 언니 사진 찍어요. 우리는 마치 소풍 나온 아이들처럼 신이 나서 사진도 찍고 벚꽃 아래서 도시락도 먹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순이 할머니가 중얼거리며 말씀하시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여름이 되자 바다에서 발을 담그고 노는 재미도 알게 됐어요. 영숙 선생님, 바다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친구 같아요. 정남 할아버지와 함께 바닷가에서 보내는 저녁 시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선생님,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도 그걸 느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사진을 봐도 인천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가을이 되자 단풍 구경을 다니는 재미도 생겼어요. 미자 씨와 함께 설악산도 가고 내장산도 다녀왔어요. 영숙 언니, 우리 진짜 좋은 친구가 됐네요. 정말 고마워요, 미자 언니. 언니 덕분에 강릉이 제2의 고향이 됐어요. 그해 겨울 저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눈 내린 바다를 보며 새해를 맞이한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숙 선생님. 독서 모임 친구들과 함께 해돋이를 보러 갔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올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냅시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새해 인사를 나눴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내린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강릉에서 2년째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시장에서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저녁에는 하루를 감사하며 마무리해요. 가끔 서연이와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고 순자 할머니처럼 새로 이사 온 분들에게 강릉 생활을 안내해 드리기도 해요. 선생님 덕분에 여기 적응하기 쉬웠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도 큰 보람이에요. 무엇보다 좋은 건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 수 있어요. 아무도 저를 꼰대 할매라고 부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저를 존중해 주세요. 이런 단순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어제는 새로 독서 모임에 참여하신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용감한 선택을 하셨네요. 저도 선생님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제가 행복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을 텐데. 처음에는 무서웠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해요. 72년을 살면서 지금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깨어나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일기를 써요. 오늘은 독서 모임에서 정말 좋은 책 이야기를 나눴다. 새로 오신 분도 금방 적응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다. 저녁에는 미자 언니와 함께 바닷가 산책을 했는데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다. 서연이한테서 온 편지도 답장을 써야겠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저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며느리가 저를 꼰대 할매라고 부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인천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혜가 저에게 선물을 준 셈이에요. 그 덕분에 진짜 저 자신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자신을 존중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용기예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과감히 떠날 용기를 가져야 해요. 그 용기가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테니까요. 74세가 된 지금 저는 매일이 감사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영숙의 소소하지만 진짜 행복한 일상은 오늘도 계속됩니다.